서북면 도순검사란 자를 잡을 수 있겠나? 양규를 반드시 죽이고 압록강을 건너겠단 야율용서의 울분에 찬 다짐을 듣고서 마음이 무거워진 소배압은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의 침소로 돌아와서는 부하들을 불러 늦은 밤 양규를 잡기 위한 작전을 긴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야율용서를 간신히 설득하여서 고려남진을 막고 회군을 선택한 것인데 이제는 귀주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게 생기자 야율용서를 볼 면목이 없는 데다가 압록강 얼음이 녹기 전까지 고향에 돌아갈 거라 기대했던 군사들의 사기마저 모두 꺾어버려 소배압으로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소배압은 야율용서가 말한 대로 고려의 양규란 자를 잡아야만 하늘까지 치솟은 고려군의 사기가 꺾일 것이고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단순히 야율용서의 울분 때문이 아니라도 양규를 잡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잠도 안 자고 작전을 세우느라 머리 아팠는데요. 여진족들이 지체문의 이름만 들으면 사방팔방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간 것처럼 이제 양규 부대의 신호용 화살 소리만 들어도 거란군들은 포로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치느라 여념없는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군들을 모두 추격하는 것보다는 양규 하나를 잡는 게 승산이 있겠다는 소배압의 계산이었습니다. 도통 고려군들은 귀주의 지형을 이용해서 싸우기와 후퇴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아군의 회군을 끊임없이 막고 있습니다. 압록강 가는 길까지 내내 저리한다면 아군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사옵니다. 이제 저들의 손에 죽기도 전에 산속에서 아군들이 얼어 죽게 생겼나이다. 하지만 소배압은 자신들은 대군이고 양규의 군대는 군사수가 적기 때문에 인원수로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새 아군의 군사들이 고려군에 들어가게 되고 고려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끊임없는 전진을 제안하였지만 부하들은 고개를 도리도리 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어찌 그 방법을 생각 안 했겠나이까? 하지만 고려군들은 아주 영리하여 조금씩 뒤로 가면서 싸우고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진의 틈바구니에 들어간다는 건 아주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들을 잡으려 치면 조금 더 뒤로 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또 한 발짝 더 뒤로 가 있나이다. 수십 년 동안 온갖 전투에 다 참여하면서도 단 한 번도 흥분이란 걸 해본 적이 없던 소배압마저도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은 듯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배압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왼쪽 뺨에 생긴 흉터는 더 깊이 패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때 한장수가 소배압에게 이르기를 기묘한 묘안이 하나 있다고 하였는데요. 고려군을 잡을 방도가 없다고 포기하던 중 흥화진 전투에서 양규를 직접 상대하였던 장수 하나가 양규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서 의견을 하나 내놓은 것이었어요. 정말 그 전술로 양규를 잡을 수 있겠소? 그 작전은 바로 흥화진 전투 때 고려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 진군하자 양규가 흔들리던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장수가 말한 계획이었어요. 바로 고려 포로의 목숨을 담보 삼아 덫을 놓고 양규를 잡자는 것이었는데요. 도통 3만의 고려인 포로를 잃었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고려인 포로가 있기에 그들을 제물 삼아 덫을 놓는다면 흥화진 때처럼 흥분한 양규는 아마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와서 고려인을 구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우리 거란군이 뒤에서 양규를 칠 것이옵니다. 물론 이 작전은 야비한 거란군이기에 나올 수 있는 전술로서 아주 치졸하고 미천한 수법이라 도통인 소배압으로서는 매우 치욕적인 전술이기는 하였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 시각 도순검사 양규와 김숙흥 그리고 장수들 또한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율용서의 본진이 코앞에 있소. 우리도 거란주를 잡아봅시다. 거란군이 양규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동안 사기가 하늘 끝까지 뻗친 고려군은 거란주 야율용서를 잡을 계획을 세웠어요. 거란족은 자기들이 수적으로 유리하므로 고려인이 감히 자신의 본진으로 쳐들어와 야율용서의 목을 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양규의 계속되는 승리로 인하여 사기가 진작되어 있던 고려군들은 이 기세를 몰아 야율용서를 잡을 수 있다면 전쟁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윽고 양규는 막사를 나와서 외쳤어요. 우리는 거란군에 맞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소. 이것은 모두 고려군 그대들의 공이오. 나는 이전에도 그대들과 같이 훌륭한 군사들에 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것이외다 그대들을 만난 것이 내겐 큰 영광이오. 잘 싸우고 있소. 고맙소. 그리고는 군사들을 향해 깊숙이 고개 숙여 정중히 목례를 하였습니다. 군사들이 감동하여 비장한 표정을 지었고 이윽고 한 군사가 목청을 높여 우리는 내일 거란주를 잡으러 간다. 우리는 내일 야율용서의 목을 치러 간다.
흥분하여 외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렇게 이튿날 거란군과 양규 군대는 서로 적장에 목을 치기 위하여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려군이여, 언덕 위로 올라라. 도순검사의 깃발이 언덕 위로 올라갔고 곧불 소리가 크게 들리자 이윽고 고려군들도 양규를 따라서 언덕 위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봉에 있던 도순검사 양규가 언덕 위로 오른다는 것은 상당수의 거란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뜻으로 일단 언덕 위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며 거란군을 잡기 위해 기다린다는 뜻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쳐들어오는 거란군은 여느 때와 매우 다른 모습이라서 의아한 양규가 고개를 갸우뚱하던 상황. 보통은 고려 포로들이 5이면 거란군이 1명이라도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쳐들어오는 무리들 중엔 거란군이 보이지를 않았으니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고려인으로 위장한 거란군들은 36개 줄행랑을 치면서 도망을 가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역시 하늘은 거란이 아닌 고려의 편이었고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배압은 다시 한번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려 포로는 거란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재물로 그 포로들마저 포기하면서 덫을 놓았는데 양규가 언덕 아래로 내려와 전면전을 펼치자 거란군이 모두 도망가거나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게다가 비까지 내리면서 뼛속 깊은 곳까지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거란군의 사기는 한없이 꺾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들처럼 잠시 들러 몸을 뉘일 만한 성 하나 없는 거란군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야속할 뿐이었고 고려군에게는 시간은 우리 편인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거란군이 쳐놓은 덫을 깨부수고 양규는 수많은 고려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계속되는 패전 소식만을 듣던 야율용서는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군을 이끌고 직접 양규를 잡으러 갔어요. 이내 전술을 핀다면 양규를 못 잡을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규 부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수십 수백 배의 부대를 이끌고 오직 양규 하나만을 잡으러 갔습니다. 귀주 별장 김숙훈과 함께 야율용서를 상대로 종일 싸우던 양규는 그만 화살이 떨어져 더 이상의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양규와 김숙훈이라는 위대한 장수를 잃었단 사실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던 장수들은 고려군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이관이라는 자의 갑옷에서 기름종이로 만든 봉투 하나가 나온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제야 수개월 전 이관이 양규에게 찾아와서 글귀 하나만 써달라고 부탁한 게 생각이 났고 이관의 품속에 있던 게 양규의 글귀란 걸 알았어요. 이 땅에 침략 무리 1000만 번 쳐들어와도 고려의 자식들 미동도 하지 않는다네. 후손들도 나같이 죽음을 무릅쓴 채 싸우리라 믿으며 나 긴 칼 치켜 세우고 이 한 몸 바쳐 벼락같이 내달릴 뿐이라네. 양규의 마지막 글귀를 본 장수 정성은 두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양규의 영혼이 자기 옆에 와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이러한 양규의 분진에 힘입어 29일 흥화진에 주둔하였던 정성의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려는 거란군을 다시 아주 크게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잃었던 성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규의 공을 높게 치하한 현종은 1011년 2월 양규에게 공부상서를 추증하였고 4월에는 양규의 아내 은율공군 홍씨에게 평생토록 곡식 100섬을 내리고 아들 양대춘을 교서랑에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종은 직접 교서를 써 홍씨에게 내려 양규의 능력을 칭찬하였고 그의 활약으로 여러 성과 진이 보존됐다 하였어요. 1024년에는 사만우벽 상공신 칭호를 하사했고 고려 10대 왕인 문종은 양규의 공을 기려 공신각에 그의 초상화를 걸어두게 하였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